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의 저이기로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기 전망과 부동산 투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동산은요, 부동산 시장은 경기가 풀려야만이 좀 움직이지. 세상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부동산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전망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전망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상담을 왜 안 하는지, 부동산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꼭 먼저 저지르고 나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부동산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새벽에 전화하신 분도 있고, 밤늦게 전화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시간대 하시면 더 좋은데, 시간이 안 나서 연락을 못 하신 분도 있고, 바쁘셔가지고요.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종잣돈을 굴리거나 현재 자산을 늘리실 분들은 미리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꼭 저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테크를 잘 하시려고 하시는데 또 손해보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전문가들이 한 거를 제가 따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은 이 세상이 글로벌 세상이다 보니까 세계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먼저 알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요게 조금 여기가 잘렸는데 2023년 9월 5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보다는 더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물가 상승,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이 시간에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올라간 금리가 또 올라간 물가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를 그렇게 판단하는 요소들은 뭐냐? 인플레, 물가 상승이 너무, 물가라는 거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은 한번 올렸던 식대가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가능하면은 안 오르게 하는 게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죠. 올라가면 어려우니까 떨어뜨리기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높은 금리와 인플레 때문에 내년에 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또 특히 아시아 쪽에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와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 경제가 안 좋죠. 특히 중국 경제가 부동산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 수출이 감소할 걸로 본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요즘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유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 올라가면은 모든 물가는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기후변화. 요거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산속에 지진이 막 터져서 쓸어버리니까. 사실 산속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잘 안 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또 홍수, 그냥 막 쓸어버리죠. 한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하와이 같은 경우 불이 나가지고 도시 또 다 날아가고, 또 폭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우리들이 전부 다 저지른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요소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내년에 세계 경제는 좀 굉장히 부진할 걸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신 거죠. OECD에서 이제 세계 경제를 전망한 걸 보면, 원래 내년에 한 3% 정도 이 GDP가 될 걸로 전망을 했는데, 0.3% 정도를 또 낮춰 잡았어요. 이게 9월 19일자 며칠 전이죠. 9월 19일자의 그 보도 자료인데 0.3%를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7%로 전망을 더 낮춰 잡았다. 이런 것들이 누구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OECD 이 세계 경제협력기구는 선진국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3%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2.7%로 성장이 줄어들 걸로,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OECD에서 1.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2.1%로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2.1%고 다른 나라들은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예상치 잡은 것보다 더 높게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OECD에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건,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0.2%예요. GDP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에 이 수입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막혀서 굉장히 어렵고, 또 IT 쪽에서도, 정보 쪽에서도 좀 늦어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한국 경제의 전망을 보면, 이제 세계 경제는 좀 부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 전망을 한 거, 한국은행의 전망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죠. 원래 2.3%, 내년에 2.3% 경제 성장이 될 걸로 봤는데, 최근에 또 전망을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수시로 변하니까요. 또 0.1% 다운시켜서 2.2% 성장할 걸로 이렇게 하향해서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하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분 혼자서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하향 조정됐다, 한국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부진하고 한국도 하향해서 조정했고, 경제를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를 알아야 부동산 또 측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거 아주 흥미롭죠. 이명박 정부 그 이전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명박 정부 때가 2008년부터 2013년인데 이때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왔죠. 대단했죠. 모기지론 때문에. 그래서 2008년 9월 이후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그 침체가 됐죠.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이 한번 침체를 하면 사실 2008년 이전에 2006년 이때까지는 부동산이 아주 폭등을 했었죠. 근데 갑자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의 그 흐름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침체 상태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뭐 정부를 인계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침체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취임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초이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일명 초이노믹스라고 그러는데, 최경환 장관의 최자를 따서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완화 정책을 많이 썼죠. 대출도 좀 완화해주고.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은,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정책이 잘 됐냐, 잘못됐냐. 대부분 이런 정책은 아니었지 않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침체된 경제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노력은 하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올라간 겁니다, 이제 가격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받은 분이 문재인 정부인데, 이것도 아주 문제예요. 2017년부터 2022년 얼마 안 됐죠. 이제 부동산이 이 정책을 완화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정부를 이어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침체돼서 오히려 부동산을 올려야 되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또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규제 정책을 많이 썼죠. 아주 그냥 임기 내내 5년 동안 규제 정책을 썼는데 26번이나 정책을 썼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정책을 쓸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아주 폭등을 했죠, 폭등을. 보통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물론 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했겠습니다만은, 정책을 쓸 때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이거 해서 아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히 주택, 아파트 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급이죠. 공급을 많이 하면은 뭐 시장에 물건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공급 정책보다는 규제 정책을 더 많이 핀 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이걸 다 또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왔는데, 26번을 이렇게 많이 규제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엄청난, 그 중에는 이제 3기 신도시,
뒤늦게 이제 공급 정책을 쓴 거예요. 아직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착공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보상 중에 있죠.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은 다 보상을 해줬는데 그럼 착공을 왜 안 하냐 하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지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건축물들 이 보상 때문에 또 이게 착공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곧 해결될 걸로 보지만 이렇게 많은 규제 정말 아주 너무 신기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결국 규제를 그렇게 26번이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약 자체를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세금도 엄청 물리고 대출도 엄청 막 규제하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도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 게 취임하자마자 양도세를 좀 덜 매기는 걸로 유예를 했죠. 그 양도세뿐만이 아니라 뭐 종부세라든가 뭐 다 지금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올해 1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규제 지역을 다 완화하고 전매 제한도 좀 풀고 그래서 중도금 대출 분양가도 완화하고 이런 정책을 1월 3일 날 단행을 했죠. 아주 파격적이었죠. 물론 둔촌 아파트 그 분양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하는데 하여튼 기조 자체가 완화 정책을 피는 윤석열 정부 기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결국은 부동산 아파트 문제를 잡으려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부동산 주택 공급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5년 동안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얼마나 잘 할지. 그래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특례 보금자리 이 대출을 또 많이 해줬고 또 최근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계대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중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대에서 이 내 집 마련할 때 돈이 없으니까요. 이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8.16 주택 공급 대책이 이게 작년 8월 16일 날이 나왔는데 210만 호를 공급하겠다. 5년 동안. 이것만 되면 뭐 아파트 문제 없죠. 가격 잡는 거는.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영상도 찍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13 부동산 대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조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한데 요거 만들다 보면은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규제지역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하고 또 전매도 10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3년으로 또 완화를 하고 또 실거주 의무도 또 폐지하고 근데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법률을 또 개정을 해야 돼서 실행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3 대책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 2024년 경기 전망과 부동산 투자 처음에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경기 전망은 전 세계의 경제도 밝지 않고 또 한국 경제도 GDP가 좀 낮아졌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2.3%에서 2.2%로 그리고 경기 회복 신호는 언제 투자를 해야 하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거래량이 또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냥 막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죠. 아파트 사들이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를 신호를 보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270만 가구 공급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하기는 쉽지 않게 보여지고, 또 지금 요즘 이제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착공도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서 분양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되죠. 건설회사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야 또 공사를 하는데, 이쪽에 그 조합 측에서는 또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 3년 후에는 이렇게 허가도 안 받지 않고 건수도 내려가고 착공도 못하면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그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다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3.5%, 또 미국 금리 5.5%인데 이 금리 정책이나 또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되죠. 잘 보면서 투자해야 되고, 지금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원주 기업도시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셔가지고 아주 고심하면서 전화하신 분이 있던데, 함부로 이렇게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2024년 또 우리 총선이 있거든요. 이제 여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야당이 또 지금처럼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피려면 의석수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또 총선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부동산 투자할 때 2024년도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경기가 풀릴 때, 그리고 공급이 부족할 때 올라가거든요. 또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도 또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 경기가 풀리면, 회복기가 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한 30만 채는 줘야 되는데 뭐 20만 채, 10만 채 줘버리면 또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당연히 올라가고, 또 부동산 정책 막 규제 들이다 해버리면 또 올라간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에 경기 전망하고 또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